프로그램 시행령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셨네요. 오늘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모셨습니다만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그겁니다. 초고령 사회와 고독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더하는 인간적 증가와 고독사 예방법을 같이 나누면서 귀한 시간을 대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 한번 환영하십니다. 크게 한번 박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장경희입니다. 예,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그때 강의한 바 있고요. 제가 처음에는 웰다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궁금함에서 시작을 해서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또 웰다잉 강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좀 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생사학과에 가서 석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 더 먹어가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었는데 이왕 한 것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치료와 접목해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생각에서 문학치료와 웰다잉 그리고 설화라고 하면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우리나라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문학치료 치료적인 효과와 더불어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또 그룹으로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죽음을 그러니까 자살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 도구까지 다 가지고 있던 자살 보호 위험군도 발굴해서 그런 자살 도구들도 다 없애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젊은 사람들, 중년, 노년을 대상으로 제가 프로그램 임상을 통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 내용 가지고 제가 또 강의할 수 있으면 또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초고령 사회와 고독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웰다잉, 죽음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을 했지만 요즘 저의 그 연구 주제는 좀 더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웰 에이징.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은 고령 사회이고. 그래서 이 사회적인 현상들을 좀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앞서 가시는 분들이니까 이미 뭐 알고 계신 내용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접목해서 우리가 그래도 지도자들이고 이러니까 이런 고독사 문제라든가 1인 가구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건양대학교 웰다잉 문학연구소가 있어요. 대학 학교 안에. 그게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받으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웰다잉 관련 또 책도 많이 썼고 작년에는 웰 에이징, 행복하게 나이 드는 기술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간 책도 이제 이렇게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 제가 퀴즈를 드릴 텐데 퀴즈 잘 맞히는 분에게는 오늘 제가 이거 선물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 그러면 말씀은 하지 마시고 답은 말씀하지 마시고 손만 얼른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쪽으로 움직여도 될까요? 네. 편하게 하시고. 네. 우선은 달라진 장수 사회 뭐 다 아시잖아요. 지도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요, 1960년대 그래프예요.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 자, 이게 남자, 이게 여자. 여기가 밑에가 나이예요. 0세부터 쭉 올라가서
75세, 80세인데 60년대만 해도 여기 70대 제일 많아야 70대 조금이고요. 80대가 없어요. 쭉 보면. 그죠? 그리고 이렇게 0세 이 유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 밑에. 그죠? 네. 그러다가 90년대 지도예요. 90년대 그래요. 90년대부터 이제 요 유아들은 좀 줄어들고 요 중간 요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노년 세대도 좀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2020년도에는 완전히 그래프가 달라졌어요. 여기 이렇게 어린이 세대, 유아 세대, 이 젊은 어린 세대들은 10대 미만, 20대 미만은 이렇게 작아졌고요. 자, 55세 이상, 여기 55세거든요. 55세 이상 인구가 부쩍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80대, 85세 이쪽 인구도 많이 새로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장차 다가올 2050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완전 반대예요. 여기 5세에서 10세, 20세, 25세 미만은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45세 미만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50세 이상이 이렇게 많아져요. 그리고 65세 이상이 이렇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 70세, 75세, 85세도 많고, 이제는 95세 이쪽도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인구 변화가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이렇게 알아보면요, 60년대만 해도 52.4세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평균 60세가 안 됐기 때문에 환갑 넘는 분이 없었잖아요. 많이 없었기 때문에 60세 환갑잔치, 환갑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치러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60세는 환갑잔치 안 가잖아요. 거의. 그리고 70년대는 평균이 60.3세였고요. 80년대 들어와서 66.1세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었고요. 90년대 들어와서 70대가 넘어가요. 평균 71.7세. 그리고 점점 이제 2010년, 12년 전에 평균 80.2세가 돼요. 그러면 2020년에는 빨간 거라 잘 안 보이죠? 83.5세. 지금 아마 여기 오신 선생님들 평균 나이도 80이 넘나요? 어떤가요? 어떠세요? 여기서입니다. 그죠? 대부분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6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년대까지 6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평균 수명은 30년 이상이나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와. 그래서 과거에는 나 이제 은퇴하면 뭐해? 그냥 이러고 놀다가 죽지 뭐.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도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전체로 놓고 봤을 때 90년을 산다고 하면 30년의 인생이 그냥 짧은 인생인가요? 여명인가요? 중요해요. 이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덤이 아니에요. 제3의 인생이에요. 인생을 3분의 1로 나눠서 이제는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0세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일을 공부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시대에 앞서가시는 거예요. 한국인의 고령화 실태를 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이미 7%가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그 다음에 65세 인구가 14% 이상이 되면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근데 이미 우리가 2018년도에 고령 사회가 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 고령 사회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그런데 예상으로는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랐지만 속도가 이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일본은 36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6년이 걸릴 예정이에요. 물론 초고령 사회의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전쟁,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 인구가 그때 태어난 인구가 노인이 되는 시기인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6.25 끝나고 나서 1953년에 6.25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게 1955년부터 태어난 그때의 사람들이 이제 65세가 되는 때가 이제 내년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 시대가 이제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제 원인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인구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말씀드렸죠. 14%로. 그리고 22년, 작년도에는요. 65세 이상 인구가 17.6%였어요. 그리고 25년도, 올해가 23년도니까 2년밖에 안 남았죠. 25년도에는 21.8%로 가기 때문에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후년부터는 진입할 예정이에요. 이게 저는 이 PPT 만들 때마다 계속 자료를 고치는 게요. 제가 10년 전의 자료, 또 5년 전의 자료, 몇 년 전의 자료는요. 이게 초고령 사회가 뭐 아직 뭐 2026년도부터다, 2027년도부터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계속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최신 자료를 다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 자료예요. 2040년에는 노인 인구가 33.9%. 10명 중에 3명이 넘게 이제 노인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60년도가 되면 43.9%. 거의 인구의 뭐 반이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예전보다 많아진 걸 느끼지 않으세요, 혹시? 카페에 가시면 예전보다 실버 멋있는 이런 실버 어르신들, 선생님들 많이 계신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디 가나. 음식점도 그렇고요. 카페도 그렇고. 별다방이라는 데 그렇더라고요, 보면. 별다방 어딘지 아시죠? 예, 스타벅스. 예. 그래서 노년들 이렇게 예전 같으면 거의 뭐 노세 그냥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놀기만 하면 되지 그러고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해도 됐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또 젊어요. 65세는 또 노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노인에 대한 얘기도 또 나중에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시군구가 41.8%나 된대요. 109개의 시군구에서 이미 노인 인구가 20%가 넘었어요. 예를 들면 경북 의성군, 여기는 의성군 전체 인구의 40.8%가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20년도 기준이에요. 지금은 아마 더 증가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남 도구 40.5%. 예,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점점 늘어날 전망이죠. 쓰나미 아시죠? 무섭게 이제는 실버 쓰나미가 불어닥친다는 거예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UN 미래 포럼에서는요. 평균 수명을 이제 130년을 봐요.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130년을 살 것이다. 그래서 미래 예측을 통해서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 현재는 암울하고 미래는 불안해 보이지만 준비만 잘한다면 의식주 문제 해결과 암 정복도 돼서 이제는 평균 수명이 130년
이라는 놀라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학자는 21세기 중반 무렵이면 이제 100세까지 살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의학적 범주인 뭐라고요? 조기 사망으로 분류되기 쉽대요. 과거에 100세를 살았다 그러면 정말 드문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100세 사셨다 그러면 이렇게 활동하는 분은 거의 없으셨고 집안에 가만히 계셨잖아요. 출입을 못 하시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달라졌죠. 이런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은 우리 지하철을 타면 경로석이 일부 있잖아요. 3자리에서 6자리 저쪽 끝으로 있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아주 귀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경로석의 의미는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지하철도 저는 타고 오르내리다 보면 나이 먹어서 이제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아프신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그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점점 팽창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팽창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전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었거든요. 지금은 한 차에 다 못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희끗희끗 하신 어르신들만 타시는데도 물론 가끔 젊은 사람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만든 엘리베이터다.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만드는 지하철역은 이 엘리베이터도 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 건설하는 사람들하고도 긴밀하게 이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노인은 뭘까요? 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은 퀴즈 아니에요. 예.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75세. 75세요. 예. 현대사회?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노인은 몇 세라고 생각하세요? 90세 이상. 점점 와 여기 선생님은 80세는 돼야 노인이지. 여기 선생님은 90세는 돼야 노인이지. 예. 여기는 평균 연령도 높고 평균 직접 연령도 높고 활동 연령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유엔에서는요 노인을 65세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변화해야 된다고 봐요. 맞지. 그런데 이것도요 언제 만들었느냐 최근에 만든 게 아니에요. 130년 전에 노인의 나이를 65세로 규정해놨어요. 독일에서 1889년에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인의 나이, 왜냐하면 연금을 줘야 되니까 그 나이를 규정해 놔야 되잖아요. 그때 만들어 놓은 게 65세라는 거예요, 기준이. 65세.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도 65세로 정했던 건데 사실은 130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우리나라도 60년간 이렇게 수명이 30년이나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유엔에서 얘기하는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도 사실 이제 곧 변화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듯이 80세, 90세가 될 수도 있죠. 130까지 산다는데. 최근 한국의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봤더니 69.4세라고 많이 대답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65세는 노인이 아니라는 거죠. 69.4세. 70이라고 하긴 조금 그러니까 아마 69.4세라고 한 것 같아요. 네. 동의가 되세요? 69.4세. 69.4세 정도 되셨을 때 노인이라는 의식이 드셨어요? 인식이? 어떠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역시. 예. 10년 전에 똑같은 조사를 했어요. 10년 전에 언제
언제가 내 나이가 되면 몇 살이 되면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67.6세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노인의 나이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80세가 다 넘으셨어도 90이 넘으셨어도 아, 나 노인이야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노인의 정의가 나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나이는 한계를 지어놓은 건 사실은 제도권 속에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죠? 여러 가지 보험 이런 걸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미네소타 의학협회에서는 노인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첫 번째, 스스로 늙었다고 느낀다. 그러면 노인이래요. 두 번째, 난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배워도 쓸데도 없고. 난 이 세상 모든 걸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노인이라는 거야. 세 번째, 이 나이에 그깟 일을 뭐하러 해? 왜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 여기 모이라 그래? 난 가서 배울 거 없어, 들을 것도 없어. 왜? 그까짓 거 뭐로 해? 이러면 노인이라는 거야. 여기 오신 분들은 노인이 아니신 분들만 오신 거예요. 그죠? 네 번째,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느낀다. 공감이 가시나요? 다섯 번째는 젊은이들의 활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요즘 애들의 노래, 요즘 애들의 관심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내 생각만 한다. 이런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듣는 게 좋으세요? 말하는 게 좋으세요? 듣는 게 좋다. 예, 다섯 여섯 분 말하는 게 좋다. 안 들으시네요. 진심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노인이에요. 노인이 될수록 이제 경험이 많이 생겼고 아는 게 많다 보니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기 전에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요. 어디 가서 저걸 말해주고 싶은데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도 누가 물어보기 전에 말해주지 말아요. 그러지 않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꼰대. 꼰대. 꼰대 아닌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일곱 번째는 좋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완전히.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젊었을 때지. 젊었을 때가 그래도 좋으셨죠. 그럼요. 예. 언제요? 20대, 30대?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30대. 30대요. 결혼하기 전.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예. 난 뒤 이랬대요. 아, 예. 40대 50대가 황금기 같아요. 네. 40대 50대가. 예. 그때 또 건강하시고, 예. 가장 왕성하게 또 활동도 하시고. 예. 잘 나갈 때. 예. 맞아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회상하는 건 괜찮아요. 과거를 잘 회상하는 거는 자아통합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아마 에릭슨의 자아통합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년이 되면 자아통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는 활동으로 자서전 쓰기라든가 자기 삶에 회상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개 충족이 되는지 한번 보셔서 많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난 노인이고요. 난 여기 몇 개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아직 청춘이신 거예요. 자, 이거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몇 세처럼 느끼나? 지금 내가 생물학적 나이 말고요. 내가 몇 살인가? 한번 우리 원장님 지금 몇 살이라고 생각 드세요? 내 나이 네, 한 70, 70. 예, 실제로는 어떻게 되세요? 예, 85. 85인데 70이라고 느끼세요. 그럼 15씩 줄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 예. 저는 60. 60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실 생물학적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80. 아, 80년, 20년이나 젊게 생각하시네요. 자유자. 예. 자유자. 또 우리 선생님은 30대.
어머나 어머나. 제가 질문하면 안 되겠네요. 경쟁심이 지금 막 생긴 것 같아요. 그 편지 어떻게 되세요? 시대가 걸리려고 그래요. 아유 말할 수가 없어요. 85세신데 30이라고 느끼신대요. 질문을 제가 질문한 제가 바보네요. 예. 이런 설문조사를 진짜 했어요. 그랬더니요, 나이보다 실제로 젊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71.4%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 제가 이제 노년에 대한 이야기만 할 때는 그런 많은 그 연구 자료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내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건강하고요, 오래 사신대요. 정말. 그리고 행복감도 훨씬 높대요. 그래서 이렇게 젊다고 생각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예전에 이렇게 좀 더 풍채가 있으시고 그러셨는데 한번 아프시고 큰 위기를 겪으시고 나서 오히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왕성하게 활동하셔서 여기 부천혈당연구원이 자격증도 만들고 굉장히 이렇게 더 이렇게 성과를 더 많이 하시고 열성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제가 나이 또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래서 웰 에이징, 웰 다잉도 이 안에 들어가지만 웰 에이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웰 에이징 들어보셨나요? 예. 네. 웰은 이제 신조어긴 하죠. 웰은 뭐 잘한다. 웰빙, 웰다잉에는 웰을 넣어요. 뒤에 에이징, 잘 나이를 들어가는 거. 그죠? 뭐 인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를 들어가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노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품위 있고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하는 것. 물론 웰 에이징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게 하고요. 학자마다 다르게 해요. 또 건강하게 멋지게 늙어가는 거? 웰 에이징. 정의를 내린다면 어떨까요? 우리 대답 안 해보신 분, 우리 선생님. 웰 에이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예, 신구의 한자를 또 이렇게, 예, 센스 있으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맞아요. 잘했어. 왜 익어가는 줄 아세요? 맛이 있으니까. 그치, 익을수록 맛있잖아요. 모든 열매는요, 제가 일단 또 연구했는데, 봄에 꽃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 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열매 열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열매가 이제 커요. 자라나요. 자라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익어야 돼요. 근데 익는 목적이 뭐예요? 왜 익겠어요, 열매가? 떨어지려고. 그렇죠. 그 안에 씨앗을. 씨앗을 익은 것만이, 익은 열매만이 씨앗이 익어요. 그래야 자손을 또 이 땅에 남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익지 않으면 그 씨앗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는 비록 늙고 낡아지고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의 정신, 또 우리의 지적인 성숙, 우리의 영,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자양분이 돼서 이 땅에 남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늘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공적인 노화, 100세 시대 이야기 할 때 그 얘기를 꼭 말씀드려요.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노화를 세 번째는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 변화를, 사실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 너무 속상하시기도 하잖아요. 예전 같지 않고 외모도 사실 예전 같지 않잖아요. 거울 보기 싫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정말 이 세포가 이제는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허리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나도 모르게 난 분명히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보면 이렇게 허리가 휘어져 있고 또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빠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노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웰 에이징이고 신체적 변화, 또 정서적, 사회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변화해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존엄에 대해서도 1시간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꽂히는 화두가 존엄이에요. 과연 인간의 존엄은 무엇인가?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사전연명으로 양서, 안락사 막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존엄을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왜 존엄해야 하는가? 존엄이 뭔가? 존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치, 품위, 가치, 품위, 가치. 예. 예를 들어 여기에 재산 10억 되는 사람들만 들어오기 혹은 키 70cm 이상의 사람만 들어오기 이런 식으로 막 정해놨다고 보세요. 여기가 그나마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공간이지만 병원이든 죽음의 자리든 또 질병의 자리든 이럴 때 내 지위 고하나 또 물질에 많고 적음이나 잘생기고 못생기고 또 지식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차별을 받는다면 또는 가장 기본인 인간으로서 그냥 인간됨으로써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나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으로서의 가치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를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 문 밖을 나가보면 초라하게 입고 거리에서 종이 줍는 노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노인들 누가 존중하나요? 무시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예전보다 혹시 나이 먹어서 존중받지 못한 그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어디 갔는데 나이 먹었다고 존중을 안 해줘.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있지요. 내가 특별히 빠질 게 없는데 단지 내가 나이 먹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에서는 별로 없으신가요? 나이 먹었다고 혹은 아프다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의사와 나와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해도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시하는 거죠.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인간 누구도 무가치하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역시 죽음이 이를 때까지.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다 많이 겪잖아요. 많이 겪고 오셨잖아요. 웬만하게 힘든 건 다 이겨나가요. 의지로 또 신앙의 힘으로 다 이겨나가지만 어떤 사람이 길에서 아파트에서 떨어질 때 그때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존엄이 훼손됐을 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을 존중받지 못했을 때 대부분은 난 살 의미가 없어.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존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가 나이 먹어서 비록 초라해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다들 멋있으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내 몸은 내 맘대로 안 돼요. 아무리 관리하고 노력해도 10년 후도 다를 수 있어요. 20년 후도 다를 수 있고 그럴 때조차 내가 여기 들어오는데 똑바로 걷지 못하고 어디 길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휠체어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늙어가는 것 이것이 웰 에이징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 내린 것 가운데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이 웰 에이징에 관한 그 논문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 웰 에이징을 위한 요인 분석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방송이라던가 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웰 에이징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 했더니요. 첫 번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한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노인, 건강, 피부, 노화, 은퇴, 그 다음에 피부하고는 주름,
피부는 노화, 또 노인은 건강, 이런 얘기들이 가장 그 단어들,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웰에이징과 관련된 중요 키워드는 삶과 행복, 또 질병과 죽음, 영양과 운동, 힐링, 헬스 산업, 노화와 안티에이징, 또 건강, 노인 서비스, 이렇게 8개 군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영양과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책에는 이제 있는데 운동만 한다고 노화를 이렇게 방지할 수 없고 지금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운동 플러스 영양이 돼야 돼요. 식습관, 식사 잘 하셔야 되고요. 영양 골고루 맞춰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질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만성질환 관리. 내가 갖고 있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만성질환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구강 건강. 치과 자주 가셔야 돼요. 구강 건강하고 치매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저희 연구소에 치의학과 교수님들도 같이 연구팀이에요. 또 간호학과 교수님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연구하는 거 보면 구강 이 치아 상태라든가 이것과 치매와 알츠하이머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치과 가는 거 누구든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치과를 자주 가요. 그리고 틀리든 또 요즘은 뭐죠, 임플란트도 하나는 보험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끔 가서 잇몸 치료도 하셔야 돼요. 그냥 칫솔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충치 치료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안티에이징, 늙지 않기 위한, 피부도 귀하면 좀 늙지 않고, 그래서 화장품도 많이 쓰시고, 그죠? 좋은 거, 단백질 꼭 드셔야 되고, 콩단백질, 그죠? 네, 고기 그런 것도 드시고. 소식하라는 얘기는요, 물론 이 학자들에 따라서 자꾸 변화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소식해도 괜찮은데요, 노인은 또 소식하지 말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노인이 될수록 잘 드셔야 된다는 그런 연구 학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줄이라고 해요. 빵이라든가 국수라든가 또 저기 밥, 이런 건 양은 줄이고 단백질하고 신선한 야채, 과일을 많이 늘리라고 해요. 그리고 웰에이징의 주요 용어를 보시면 가족, 웰에이징과 가족 관계가 있을까요? 그죠? 예, 가족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그다음 장수, 그리고 음식, 또 질환. 네. 병에 걸린다고 다 일찍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급성이라던가 급성만 아니라면 웬만한 거는 잘 관리만 하시면 돼요. 관리만 하시면 그래도 오래 살아요. 그리고 노년, 웰빙, 병원도요. 노년이 될수록 종합병원보다는 동네 병원, 가까운 병원에 주치의를 만들어서 가까운 병원을 자주 가시래요. 뭐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주치의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다 종합병원에 와요? 동네 병원마다 혹은 보건소를 그런 중간 거점으로, 의료 거점으로 이렇게 정해서 좀 더 의사의 질도 높이고, 그래서 만성질환 환자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웰에이징 관련돼서 중요 용어는 스트레스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치매 두렵잖아요.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면 치매 걸릴 확률이 확실히 높아져요. 투자, 웰다이브, 수명, 연금, 이런 게 주요 용어였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웰에이징은 노인과 관련된 문제들로 인식되어서 노인, 노화, 그런 용어가 이제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피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오늘 여기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남자분들은 과거에는 별로 피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관리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스킨로션 바르시죠? 네. 선크림도 바르시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가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노화와 우리 그 웰에이징과 피부 주름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를 중요시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그 웰에이징의 주요한 그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끔 신문에도 보면요. 83세에 스타 DJ로 뛰고 88세에 피부 성형도 한대요. 과거 같으면 질타했을 거예요. 아우 다 늙어서 무슨 피부 성형을 해. 이 요즘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거죠. 경제적으로 능력만 된다면. 네. 그렇다고 또 갑자기 30세가 되신 건 그건 곤란하겠지만 예. 이 좋은 세상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예쁘고 건강하게 이러면서 81세 할머니 주름을 편다. 정말 제가 성형외과 원장님하고 이야기했더니 80 넘으신 분들 많이 오신대요. 그리고 피부 관리해주는 곳, 피부샵에도 그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오신대요. 정말 관리 필요하시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남의 이모 눈치 볼 것 없이 이렇게 관리하면 할수록 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근데 노년의 4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죠? 네. 고독, 외로움이죠. 외로운 것이 고통이고 또 할 일이 없는 거. 시간은 너무 많은데 오라는 데도 없고 또 갈 데도 없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외이시겠지만 그리고 빈돈. 물질적으로 미리 연금이 없다던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시죠. 왜냐하면 젊을 때 열심히 일하셨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퍼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세대이기도 하세요. 지금의 80대는. 그래서 근데 준비를 안 해놓으신 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질병 웬만한 질병 한두 개는 또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웬만한 질병은 다 견디시지만 예를 들어 뭐 큰 질병 암 초기도 아니고 암 말기다 뭐 이러면 그거는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이겨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건강검진은 80대 이전에는 하셔야 되는데 건강검진에서 만성질환이다 그러면 잘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병원도 자주 가시고. 그리고 연령별 사망률을 보면요.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예. 보통 그 0세부터 80세까지 보면 쭉 이게 사망률이 언제가 높아져요? 자연사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60세 이후로 점점 증가해서 이렇게 80세 이후에 훨씬 많이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연령별 사망률, 그 사망 원인 2020년 통계를 한번 봤거든요. 40대는 1위가 뭐예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암성 신생물, 암이죠. 1위가 암이에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사망 원인은 암이고요. 두 번째는 40대는 고의적 자해, 자살이 2위예요. 예. 또 50대도 마찬가지고요. 60대부터는요. 60대, 70대, 80대부터 2위가 심장질환이에요. 왜냐하면 혈관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혈관병이에요. 고혈압, 당뇨 이 모든 게 다 혈관병이거든요. 고지혈증. 네.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면 물을 많이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자주 드시라고. 그리고 많이 걷고 유산소 운동해주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제 평균이거든요. 평균인데 70대 이상은 보면 고의적 자해가 6위였어요. 네, 여기 70대, 80대. 근데 남자는 또 달라요. 남자는 1위는 다 똑같아요. 암이고요. 2위도 심장질환 다 똑같아요. 3위는 이제 보면 조금씩 변화된 걸 볼 수 있어요. 2015년도에는 뇌질환이 많았고요. 16년, 17년도까지는 뇌질환이 많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는 폐경,
근데 폐렴은 뭐냐면요. 며칠 전에 저희 또 동생의 시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사망 원인이 폐렴이에요. 근데 폐렴이 왜 폐렴이냐? 치매 걸리셨었거든요. 이 치매가 이렇게 깊어지면 중증으로 되면 연화작용이 와요. 여기 안에 삼키는 게 곤란해져요. 그런데도 또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음식을 드시다 보면 이게 잘 못 삼켜요. 그래서 잘못 기도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폐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는 직접 사망 원인은 폐렴이라고 하지만 사실 폐렴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2019년 여기 2017년, 18년, 19년, 20년 다 4위가 고의적 자해. 아직도 여전히 자살이 사망 원인으로 있고요. 여자들은 조금 달라요. 여자들도 역시 뭐 1위는 암이고 2위는 심장질환이고 뭐 뇌질환, 폐렴 뭐 이렇지만 고의적 자해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은 훨씬 낫죠. 남자가 훨씬 행동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연세 드실수록 나쁜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런 고의적 자해에 대해서 그래서 성별 20년도에 성별 사망 원인 순위가 이렇게 남자 똑같이 암이었고 심장질환 심장질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조심하시고 폐렴 그리고 지금 이제 마스크를 이제는 벗잖아요.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도요 갑자기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콧물이 나와요. 그동안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감기를 안 걸렸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이제 감기 이제 걸리기 쉽고 그리고 코로 매연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계속 또 마스크 쓰고 다닐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환기 계통 질환 사망률이 70대부터 급증해요. 여기 70대부터 이렇게 급증하는 거 볼 수 있죠. 순환계통 질환은 그래서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증가하는 추세고 70대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70대 넘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피곤하면 무조건 쉬셔야 돼요. 또 사망 외인 밖의 원인이죠. 안에 있는 원인이 아니라 외인은 10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자살이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퀴즈. 한국에서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요. 한국에서 그 요즘 가구 형태를 조사했어요. 어떤 가구 형태가 가장 많을까요? 1인 가구. 제가 대답하지 말고 손만 들으시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가장 많은 가구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요? 네, 저기 뒤에 계신 분이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1인 가구. 아, 띵동댕. 예. 어떡하죠? 금연 선생님 죄송해요.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외래인증 행복하게 나이 드는 기술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예. 저 책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같이 이렇게 빌려보고 같이 토의도 하고 이런 책이더라고요. 네. 보시면 4인 가구는 2021년 인구 총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4인 가구는 14.7%, 3인 가구는 19.4%. 2인 가구가 많을 것 같으세요? 네. 짠! 아직 2인 가구 많. 28.3%. 2인 가구. 1인 가구는 33.4%였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1인 가구는 노인 1인 가구는 아니고요. 혼자 사는 사람을 한 거예요. 몇 년도 현재? 21년도에 인구 총조사에서. 21년도? 네. 그래서 이제는 2040년도에는요. 근데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요즘은요. 독립가구 시대예요. 독립가족 시대. 아니 예전에 안중근 의사도 아니고 왜 다 독립운동을 하냐 그랬어요. 제가. 다 젊은 사람들도 부모님 서울에 살아도
독립하고요. 20대, 30대 다 많이 요즘은 독립해서 살아요. 어디든 제 친구를 만나는데 딸 아들 둘 있는데 한 명은 나가서 오피스텔 얻어서 산대요. 하나는 밖에서 오피스텔 얻어 살다가 생활비가 너무 많으니까 다시 들어왔대요. 생활비 30만 원씩 내면서. 대부분이 그래요. 이제는 솔로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나 혼자 산다? 안 보셨나요? 노예 프로가 아니라서. 예능 프로인데요. 나 혼자 산다는 프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와가지고요.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나 혼자 산다. 아, 나 혼자. 네. 젊은 싱글 남녀들이 혼자 사는 거를 보여줘요. 혼자 살면 심심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라도 씩씩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가 너무 많아졌어요. 벌써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마 제 생각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라서 이런 걸 만든 영향도 있고 또 이런 사회성을 또 반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인구가 애들을 안 낳고 그죠?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 안 예, 하고.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도 동아리라고 아시죠?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 많아요. 남녀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끼리도 이제는 뭐 애인이나 연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SNS가 발달을 하면서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나이 먹어도 외롭지 않게 노는 방법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왜 내가 얘를 먹여 살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님들, 우리 저기 다 아버님들이시잖아요. 과거에 내가 벌어서 저 자식을 다 먹여 살리셨잖아요. 그죠? 아마 이렇게 맞벌이 하시는 분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돈 벌어다 우리 아내와 자식들 먹여 살리는 거 억울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당연히 여기셨잖아요. 오히려 아내와 자녀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맛있는 반찬 잘 먹어주면 그게 행복이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인식이 없어졌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제가 남자 그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왜 얘를 벌어먹여 살리냐 그래요. 전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해요. 그래서 연설국을 그런 것은 만들지 말고 혼자 살면서 노후에 외롭고 좀 하루살도 이것들이 아직 안 늙어봐서 그래요. 정말. 그래서 아직 건강하고 내 맘대로 어디든지 다니고 아직도 인기 있고 시간도 많고 하니까 바쁘잖아요. 또 일은 일대로 하면서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1인 가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해마다. 서울 가족 구조가 그래서 이제 변화되고 있어요. 2020년, 2023년도 1인 가구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죠? 네. 1인 가구가 16.3%에서 27%, 30.1%, 지금 33.1% 넘었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찬성한다가 23.34%. 반대한다가 더 많았어요. 40.94%. 내가 왜 부모를 부양해야 돼요? 지금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년 이후에 그 사람들은 자기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버는 거 몽땅 자녀들에게 과외비며 뭐 생활비며 다 대주면 안 돼요. 자녀들 절대 모시지 않아요. 그게 2019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조사된 거가 네, 2019년도에 이때 설문조사 한 건데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하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누가 해줘요? 국가가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국가가 아직 그 형편이 안 되잖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죠. 노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게.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시겠어요? 미리 준비를 이제 많이 하셔야 된다. 자기가 해야지. 1인 가구 추계가, 근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게 문제예요. 1인 가구에서 65세 이상 비율도 증가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빨간 그래프가 1인 가구 중에서도 1인 가구가 800만인데요. 65세 이상이 45.9%예요. 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입니다. 가구 연령이나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 추세를 봐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게 빨간 그래프인데 미성년 자녀 없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출산을 안 해요. 저출산이 문제고요. 결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힘들게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그저 학원에 과외 막 시켰는데 얘네들은 힘들게 공부해서 그런가? 결혼 이제 하고 싶지 않대요. 결혼 안 하니까 당연히 자녀도 안 낳고 지금 우리나라가 한 명도 안 낳잖아요. 평균 0.78명? 84 합계 출산. 예,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최저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빨라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제가 3시 반까지인데 잠깐 쉬고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쉬었다 하세요. 괜찮은가요? 예. 그러면 좀 힘드시거나 졸려오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잠깐 뒤에 가셔도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볼일 보고 오셔도 됩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하기도 했고, 그죠?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결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남녀 분업, 남자가 할 일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 따로 있어. 이래서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여러모로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돌봐줄 사람, 부양해줄 사람이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하나도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 시장, 이런 1인 가구 시장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책을 내면서 여기에 발빠른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혼밥 시대라고 하잖아요. 식당들도요, 가끔 이제 1인 자리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보셨어요? 저는 가끔 혼자 밥을 먹어요, 점심 때. 그런데 가면 항상 1인 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 바쁜 점심시간에 가면 4인 자리에 혼자 앉기는 미안해요. 그래서 아예 일찍 가거나 늦게 가요. 그런데 아예 1인 가구를 해놓은, 1인 자리를 해놓은 데는 덜 미안해요. 아마 식당이나 카페 가보시면 자리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근데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아요. 예전에는 저희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 아는 이제 친척은 처음 만났거나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자리가 어색해져 일부러 피한 적이 있다. 어색한 자리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에 자신이 없다. 마지막, 더 이상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지 않다. 자, 체크해보세요. 자, 7개 이상 손 들어보세요. 7개 이상. X가 7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체크한 거. 맞는 거에다 일단 체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잘못하셨어요? 자, 7개 이상 없으신가요? 7개 이상 될 것 같은데요. 7개 이상 되세요? 이게 한 10문제 되거든요. 7개. 그 다음에 3개에서 6개. 그 다음에 2개 이하. 2개 이하이신 분. 없어요? 여기서 보면 7개 이상은 관태기를 겪고 있습니다. 관태기, 관계의 권태기죠.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즐겁지 않고, 어색한 자리 피하고 싶고, 이런 거.
그리고 3개에서 6개는 관택이 중입니다. 지금 현재. 네. 아, 이제는 불편한 관계에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어색한 모임 가고 싶지도 않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2개 이하이신 분들은 관택이가 올 틈이 없대요. 나 2개야. 네. 오. 맞는 거 같으세요? 안 맞는 거 같으세요? 믿으면 맞는 거고 믿지 않으면 안 맞는 거고 그죠? 예. 예. 근데 이런 관택기를 겪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44.7%가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냥 혼자가 편하대요. 누구랑 만나서 뭘 결정하는 것도 힘들고 누구 맞춰주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3번째는 단체 활동 스트레스 타세요. 단체 활동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SNS로 인한 자존감 하락. 꼭 단톡방에서 막 이렇게 대화 주고받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또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와 비교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돈이 없어서 18.29%.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어디 이렇게 단체 나가는 것도 꺼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택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신호예요. 점점 외톨이가 되려는 신호. 그래서 이제 고독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고독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역시 죽음도 혼자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고독사란 뭐죠? 고독사. 고독사란 임종 당시에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해서 장례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인체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임종을 누가 돌봐주거나 임종 바로 하고 나면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잘 모셔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혼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니 이 신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고독사는 고립사라고도 해요. 주변인과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사망하거나 시신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를 고립사 혹은 고독사라고 하고요. 그 중에 무연사가 있어요. 무연사는 뭐냐? 고독사 이후에 시신을 인수할 연구자가 없는 경우. 가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자식이 있거나 친척이 있어도 이 시신을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러면 무연고사로 처리가 돼요. 사실 우리나라에 고독사가 몇 명이나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연고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독사인데도 가족이 이 시신을 이렇게 인수할 가족이 나타나지 않고 친척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무연고사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독사는 훨씬 많다는 거죠.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고독사는요 자신이 살던 곳에서 발견이 돼요. 오래 지나고 나서. 그리고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면 고독사예요.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거죠. 가족은 있는 거고. 가까운 이웃이 발견해요. 특히 여름에 냄새 때문에. 근데 무연고사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발견이 안 돼요. 거리에서 혹은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가족이 그 시신을 인수하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무연고사 처리를 해줘요. 물리적으로 이 사람이 고립되어 있는가 확인도 되지가 않아요. 확인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발견되죠. 어디 이렇게 산책하다가 공원에서 쓰러져 이렇게 시신을 발견했다던가 그건 이제 무연고사가 되는 거죠.
좋은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맞춰서 초고령 사회, 1인 가구 시대,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혼자 살다 보면 고독사가 증가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이미 더 먼저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례에서 보인 고독사의 7가지 문제는 그럼 고독사가 왜 문제가 있느냐? 그걸 말해야 알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발견자에게 폐를 끼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발견을 했다. 우리 옆집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몰랐어.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난다.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다. 이래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서 보니 벌써 석 달 됐더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트라우마가 엄청나요. 이 발견한 사람. 그 집 지나갈 수도 없고 그 옆에 살 수도 없고 죄책감도 너무 크고요.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진짜 두들길 걸. 내가 진짜 먹을 것도 갖다 줄 걸. 이러면서 이 죄책감이 얼마나 시달리는데. 또 그 살았던 집이 자가하면 팔리지도 않고요. 전세를 거나 월세면 역시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집 처리하려면 이 문제가, 이 냄새가 크기 때문에 금방 안 없어져요. 전문 이 유품 정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특수 청소 업체가 와서 청소를 해도 잘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나가지도 않고 집값도 떨어지고 그런 남에게 큰 폐를 끼치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이 비어있어서 오랫동안 비어있다 보면 이렇게 방화라든가 붕괴라든가 불법적인 그런 걸로 노출되기가 쉽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굉장히 이 집 전세를 들었다 그러면 주인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이 청소비며 이 손해배상비 다 청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법적인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망하면 상속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바로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3개월 이내에 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또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장례도 길어지고 그래서 사후에 상속 절차를 즉시 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실제로 땡땡광역시 이게 좀 미쳤는데 여기가 이 빨간 점이 뭐냐면 2001년도에서 2017년 동안 고독사 발견한 게 195명이에요. 요 같은 지역에서. 특히 여기에 많이 몰려있어요. 지도로 표시를 했던 거. 사망 지도. 여기가 동인천 쪽이거든요. 경인선 철도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밀도가 높게 있는데 아마 제가 여기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주거 밀집되어 있고 주거가 좀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많고 1인 노인 가구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분들 보니까 여기 보면 변사 처리되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망 장례 보통 마무리되는 기간이 21.1일이 걸리고 또 최장 200일까지도 걸린다는 거예요. 50일 이상 걸린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 노인네가 아니에요. 다 어르신들 아니고 평균 58.6살, 최고령자는 97살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76.4% 남자예요. 우리 선생님들 남자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고독사 당하지 않으시려면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예방하셔야 돼요. 그럼 고독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빨리 진행해야 되겠는데요. 지금의 젊은이는 노인과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이 7%에서 4%로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급증하고 있고 또 2030년도가 되면 여자 4명 중에서 1명, 남자는 3명 중에서 1명은 평생 독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이 쇠퇴했어요. 이제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조조정이 돼서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 동료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월급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층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무연사회, 가족이 있어도 연을 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문제나 뭐 어떤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무연사회, 불황이 유령 노인을 만들었다. 독거 노인이 390만 명인데 한 해 32,000명의 고독사, 10% 가까이, 그죠? 예. 근데 아무도 모른 채 유품정리사 그런 회사가 점점 성업 중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 어느 날 생겼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보 시책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우리 무슨 헬퍼죠? 웰다잉 헬퍼? 예. 강의도 하시지만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의 고독사도 예방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도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 혼자 사는 분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혼자 사는 분들 아시는 분, 내 집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 예. 두 분. 내 집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 많지 뭐. 다 있으시죠? 예. 내 주변에 예.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떤가요? 어렵지. 그죠? 많이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독사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은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8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사실 너무 일만 하셨어요. 그냥 가족에게 일에 올인하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대부분. 내 생활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하는 세대거든요. 그렇다 보니 건강도 좋지 못하고 또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있고 또 인생 주기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또 생활 만족도도 낮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자기중심적이고 또 외모에 무관심하고 연세 드실수록 외모를 꾸미셔야 돼요. 웹에서 찾은 내용이 예, 관심이 없으면 어느 날 우리 모임에 이렇게 멋지게 깨끗하게 나오시던 분이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안 갈아입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온다. 그런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그런 분은 예의주시하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마음에 문제가 생겨도 그래요. 우울증에 빠져도 이렇게 자기 외모를 돌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얼른 캐치하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관심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그런 분들이 여기 나오시지도 않아요. 잘. 적응도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남 탓하고 있거나 자기 중심주의, 그죠? 냉소주의,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이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요. 우울증에 빠지면 치매 걸리기도 쉽고 또 잘못된 선택에 이르게도 되고 그리고 이제 완전 외톨이가 돼서 은둔하게 되면 뭐 사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데 죽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나쁜 건 소외예요. 소외. 그냥 왕따 당하는 거죠. 혹은 이렇게 소외 당하는 거. 내 스스로 소외 이렇게 혼자 있는 거 말고. 그래서 주변에 혹시 돌아보셔서 요즘 우리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나 그런 것도 좀 살피시는 것도 좋고 네. 누가 소외 당하고 있진 않나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할 게 많아서 그냥 좀 예. 그리고 죽을 만큼 무서운 공포 4가지. 의미 없는 인생을 보내는 공포. 참 의미가 없다. 사람은 의미를 느껴야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뭔가 좋은 일을 했다. 혹은 오늘 내가 가서 뭔가 좀 배웠다. 네. 혹은 오늘 너무 즐거웠다. 이런 게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잠자리도 편해요. 근데 뭐 할 일도 없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의미 있는 일도 없고 누굴 도와주지도 않았고 이러면 참 의미가 없다. 내가 살아서 뭐해? 뭐가 아프기만 하고 이러면서 비관적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혼자가 되는 공포가 누구나 있대요. 지금 아마 2분이 사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가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인 먼저 가고 나 혼자 남는다면 이런 거 아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드시죠. 그런데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죽음에 대해서 다 아실 게고, 자, 고독사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예,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가족이나 독신 생활의 친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만약에 혼자 되시면, 두 분이 사시다가 혼자 사시게 되면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 목적이나 내용 없이도 반드시 누구랑 하루에 한 번 전화를 하시든 이틀에 한 번 전화를 하시든 정기적인 전화를 하셔야 돼요. 연락을. 그리고 내 주위에 혹시 혼자 사는 분이 계시면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보시든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해보시든 정기적으로 반드시 연락을 취해보세요. 잘 지내고 있는지 괜찮은지, 혹은 불러내서 같이 식사도 좀 하시고 뭘 먹었는지도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진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된다.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면 그렇게 암에 혹시 걸렸다고 해도 급하게 진전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수술보다는 의료기관에 가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도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이나 공동 취미를 가진 친구 찾기. 이렇게 모여서 연구하시고 공부하는 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취미 생활도 공동 취미 있으면 악기든 노래 부르기든 봉사활동이든 같이 하시는 거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곤란한 이웃에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없어.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관공서에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고독한 죽음 방지책으로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평소부터 가족과 연락을 긴밀하게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소부터 이웃과 대화 좀 하고 걱정을 나누자. 그리고 세 번째, 긴급 연락처와 도움 청할 수 있는 친구를 확보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만약에 혼자 되시면 내가 가장 급할 때 누구한테 연락해야지? 1번, 2번, 3번 해두셔야 돼요. 이 핸드폰에 1번, 2번 넣어두시던가, 아니면 수첩에 메모를 해두시던가, 아니면 작성을 해서 붙여놓으시던가 냉장고에.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집에 요즘 이런 거 많죠. 집에 긴급 통보 시스템이나 TV 모니터 이런 걸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거 노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노인 아파트를 만들어서 CCTV가 있어서 이분이 센서를 놔요. 각 집마다 거실에. 그래서 이분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비상 연락이 돼서 누군가가 찾아가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 걸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만 사는 그런 아파트를 만들어서 식사도 밑에서 1층에서 제공해주고 또 의료 이런 시스템도 있어서 그런 관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해주고 그런 아파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원주, 춘천 이렇게. 제 친구가 이 IT 쪽에 있어서 그걸 프로그래밍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거를 벌써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시범이 운영되고 있대요. 그리고 혼자 사는 이웃을 좀 파악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이웃을 파악하셔서 눈으로라도 저분이 요즘 어떠신가, 좀 요즘 드나듦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또 집에 먹을 게 좀 많이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책들도 어떻게 혼자 살지, 혼자 죽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책들도 외국에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삶은 대세가 됐어요. 더 이상 나만의 불행이 아니고 나만 왜 이걸 당해야 돼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렇게 80대 넘으시면 혼자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으세요. 두 분이 사시다가 원치는 않지만 어쨌든 한 분이 먼저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데, 첫 번째, 고독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고독력. 고독감은요, 단순히 홀로 있어서 외롭다라고 느끼는 건 고독감이에요. 그러나 고독력은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편안함. 외로움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의식하지 않고도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편안하고.
키울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고독과 관련된, 외로움과 관련된 장관을 만들었어요. 부서를.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외로움에 관련된, 노인과 관련된, 1인가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세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가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머지않아 이런 부서가 또 생길 거예요. 일찍 정호승 시인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죠? 너만 외롭냐. 그죠?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네. 이런 글씨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책들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많이 빨리 나왔어요. 노년을 혼자 사는 준비해야 된다. 네. 서로를 두 분이 사시고 있으면 이해하고요. 가사 분담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그 기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같이 사는 기간을 늘려야 되고 혼자 사는 기간을 줄이려면 부인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사 부담 하셔야죠. 청소기도 밀어주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예, 반드시 같이 하셔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또 눈앞의 불만은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고 웬만한 건 화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둘이 있을 때부터 미리 혼자 될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요리하는 것도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기 돌리는 거, 세탁기 돌릴 줄 아세요? 세탁기 돌릴 줄 아세요? 배우셔야 돼요. 비상으로 배워두셔야 돼요. 쓸 일이 없으면 좋지만 할 줄 아는 거와 모르는 거랑 달라요. 특히 남성분들.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현장에서도 만났어요. 부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80이 넘으셨거든요. 남성분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너무 혼자 못 살겠대. 너무 막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도저히 부끄러워서도 살 수가 없고 죄책감에도 살 수가 없고 이 세상 무슨 의미로 사나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서 시도를 하셨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묶여있다가 했다 결국 살아서 돌아오셨는데 완전히 망신창이가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걸 이제 스스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치유도 했었고 또 제가 또 박사 논문 쓸 때도 그분도 역시 자살 도구를 갖고 계셨어요. 뭘 갖고 계시냐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만 여쭤봤더니 번개탄을 그 옥상에다 갖다 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언제 없앨 거냐고 오늘 당장 없앤다 그래서 당장 없앤 거 보여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래서 다 확인했고 제가 일주일 그 며칠 있다가 집에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그런 분이 많아요. 여자분들은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따라 죽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남자분들은 왜 그러세요? 이렇게 강한 분들이 왜? 사실은 혼자 살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이 많아서 더 그래요. 그 지금 같이 살 때부터 일을 많이 도와주고 음식도 내가 된장찌개를 끓이든 뭐 두부찌개를 하든 뭐라도 도울 수 있는 걸 해서 도와주세요. 같이 하셔야 돼요. 이미 혼자 됐을 때는 늦어요. 물론 내가 혼자 돼도 자식들이 도와주겠지.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할 줄 알면서 자식들이 서브해주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하고 달라요. 할 게 많은데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예, 두 번째는 능동적, 긍정적 삶의 태도 키우기.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먼저 인사하고, 그죠? 우리가 편의점 가서도, 동네 구멍가게 슈퍼 가서도 먼저 인사하시는 거예요. 네. 누가 날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기 이런 데 오셔서도 먼저 악수하고, 잘 지내셨냐고, 건강하셨냐고, 먼저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 그런데 특히 이런 친구. 용건이나 아무 용건이나 목적 없어도 카톡이나 통화할 수 있는 친구. 꼭 목적이 있어야만 전화하는 사람 말고 아무 때나 그냥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혼자 계시다면 연애, 사랑하는 사람은 구독사 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근데 절대로
이 남성분들은 아시죠? 여성분들에게 함부로 내 생각에 이분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짐작해서 행동하시면 안 되고 물어보고 행동하셔야 돼요. 괜히 잘못 행동했다가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통한다 싶을 때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위한 교육, 뭐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겠죠? 뭐 전인적인 교육 활동, 또 자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 활동, 뭐 죽음 교육은 많이 그동안 배우셨지만 또 뭐 이런 교육 받으시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교육을 받으면요, 우선 당당해져요. 자신감이 생겨요. 나이를 먹어도 뭐든지 배우면 모르면 주눅이 들어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핸드폰 이거 능력, 핸드폰 사용 능력 키우셔야 돼요. 자꾸 배우시고. 그리고 키오스크 아시죠?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누르고 하는 거. 처음엔 두렵고 겁나지만 하셔야 돼요. 기다리거나 말거나 하셔야 돼요. 뒤에 쭉 줄 서 있으면 식은땀 나고 막 떨리시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마지막 말씀드리고 이제 맺을게요. 그렇다고 80세가 돼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이 80이 돼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싶지만 너무 먹고 싶은데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말씀하신 내용을 혹시 이런 거 웹에서 있으신가요?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에 사실 집을 뭐 의사들은 건강 때문에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하는 게 많지만 아주 중환자가 아닐 때는 사실은